예, 안녕하십니까.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박윤입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두 번을 출연하게 되는데, 제가 12월 둘째 주에, 이제 미리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양해를 구해서 12월 방송을 좀 당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진통 소염제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좀 양이 좀 방대하게 많고, 조금 많이 전문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일반 시청자분 눈높이에서 최대한 쉽고 친절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요거를 준비했을 때 이제 대한정액 학회지라는 학회지가 있습니다. 학회지 보면 종설이라고 해서 리뷰 논문이 있는데 최신에 나온 이제 몇 가지 리뷰 논문을 참고했으면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선생님께서 이제 작성을 해주신 투고해주신 논문 덕택에 준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는 근골격계 통증에 효과적인 조절을 이제 위해서 약을 이제 많이 쓰곤 합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40% 이상, 40%가 아니고 거의 90%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어깨라든지 허리라든지 무릎이나 이제 목이 안 아픈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은 뭐 사진을 찍고 뭐 물리치료를 할 수도 있고 뭐 주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께서 보통은 약을 처방을 해주시죠. 약을 처방해 주시는데 그 약에 들어있는 게 대부분의 진통 소염제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소염제와 진통제는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워낙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진통 소염제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의 이제 혼동을 피하고자 진통 소염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스테로이드라는 약이고, 그 다음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나누는 이유가 이제 스테로이드로 인한 이제 장점과 이제 잘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이 있겠지만은 그로 인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어 있고요.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레놀 같은 이제 아세타미노펜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센 이제 트라마돌 계통의 이제 파라세타몰과 이제 울트라셋 같은 이제 약 이제 타이레놀과 합제로 되어 있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우울제라든지 아니면 항경련제인데 환자분들께 항경련제라고 하면 너무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냥 신경통약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가바펜틴이나 이제 프레가발린과 같은 이제 항경련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편연 진통제 이제 흔히 이제 마약성 진통제라는 말을 쓰는데 마약성 진통제라 하면은 왠지 좀 어감도 좋지 않고 또 좀 그렇기 때문에 아편연 진통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스테로이드는 코르티코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우리 몸 안에 정상적으로 나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공급을 해줌으로 인해서 항염작용을 이제 도모를 하고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 반응을 줄여서 염증 반응을 줄임으로 인할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전신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는 이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급성기 통풍 발작의 경우 아주 단기간 그리고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목 디스크라든지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아주 심한 신경의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단기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스테로이드를 외부에서 공급해 주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 스테로이드를 만들고 대사를 하는 정상적인 그런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신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서서히 졸업시키는 테이퍼링 과정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아무래도 효용성보다는 부작용이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뭐 피부과적인 문제, 피부가 얇아지거나 진피층이 얇아지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트리암시놀론 같은 주사를 맞게 되면은 피부에 있는 이제 그 우리가 정상적인 피부 색깔이 이제 하얘진다는 그런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눈에 관련돼서는 백내장이라든지 아니면 안압 상승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녹내장이 있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혈관 계통으로는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으킬 수가 있겠고, 소화기 계통에는 위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펩틱 얼서 디지즈라 그래서 이제 위천공이라든지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점도 이제 주요한 이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에 대해서는 이제 골다공증인데, 물론 골다공증을 일으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고용량을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환자분들이 이거 스테로이드 먹으면 골다공증 생긴다는데요라고 하는데, 물론 골다공증 말고 다른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게 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암이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장복한 경우에는 특히 고관절에 이제 무혈성 괴사라 그래서 골괴사, 고관절의 골괴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한 경우에는 이제 사타구니가 아프거나 골반이 아픈 경우에는 반드시 고관절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신 쪽으로 해서 이런 이제 내분비적인 이제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당뇨가 유발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에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이제 이런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장기간 약을 사용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찾게 되는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라고 해서 약자만 따서 NSAID라고 하는, 저희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 NSAID라고 하는 이제 소염제 계통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용 기전을 가진 약들 중에서 스테로이드가 아닌 약을 이제 뭉뚱거려서 표현하기 때문에 단일 기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양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전을 가지게 되겠지만, 공통되는 것으로 소염 작용을 어떻게 일으키냐면은 우리 몸 안에 아라키돈산에서 프로스타글란딘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사이클로옥시데네이즈라는 효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콕스라고 하는데, 이 콕스를 차단을 해서 염증 물질이 생기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라키돈산은 잘 모르시겠지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말은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코로나 이후로 이제 우리 환자분들께서 이런 보건 뉴스를 많이 보게 되면서 프로스타글란딘과 염증 반응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접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 반응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데,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통, 뭐 생리통, 두통, 뭐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아라키돈산을 콕스라는 이제 사이클로옥시데네이즈라는 효소를 통해서 프로스타글란딘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데, 문제가 이제 콕스가 1, 2로 크게 이제 기능적으로 나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바꾸는 것이 콕스2라고 하는 기전인데, 이것을 막아서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제 콕스1을 이제 차단을 하게 되면은 위장관 점막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위장관계 위염이 생길 수 있고, 혈소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염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루펜, 우리 애기들 열 날 때 쓰는 이부프로펜, 브루펜,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나프록센, 낙센, 탁센, 그 다음에 이것과 이제 PPI라고 하는 이제 위장약이 합제된 뭐 낙소졸, 비모보 등등등, 그리고 멜록시캄이라고 하는 모빅, 그 다음에 파란 초록색의 캡슐 약으로 알려진 멜록시캄이라는 약도 있고, 세레브렉스라고 해서 이제 위장관계 합병증이 좀 적은 것으로 알려진 그 노랑 두 줄 마이신이라고 어르신들께서 얘기하는 이제 세레브렉스라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예전에 많이 썼던 피록시캄, 그리고 케토프로펜 이런 거 이제 도포제로 쓰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소염제 이제 일종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한 너무 전문적인 내용 같아서 일단은 이제 콕스2만 선택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은 위장관계 합병증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위장관계 합병증은 장기간 소염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은 위염이 생기고 위장 출혈이 생길 수 있고 위궤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콕스2만
딱 차단하게 되면은 위장관계 합병증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콕스2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거 이외의 약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위장관계 보호제를 넉넉하게 넣어서 속이 쓰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상부 위장과 위라든지 십이지장 쪽으로만 이제 포커스가 가해졌는데, 요새는 이제 뭐 소장 쪽이라든지 대장 쪽에 있는 그쪽도 위장관계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생겼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장관계 보호 기전은 크게는 이제 공격인자라 그래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과 방어인자라고 그래서 위점막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 두 가지를 하는 약을 이제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염제의 경우에는 위장관계 보호를 위해서 콕스2라고 하는 그쪽만 이제 선택적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은 위장관계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겠고, 그다음 위장관계 보호제를 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장관계 보호 중에서 요새는 이제 프로토 펌프 억제제라고 그래서 이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 기전을 가진 되게 효과적인 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산 분비 억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H2 블로커라 그래서 H2라고 하는 수용체를 억제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데,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잔탁이라고 알려진 아니티닌입니다. 아니티닌인데 이제 이따가 후수를 하겠지만, 아니티닌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암 발암 물질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20년에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그거 말고 파모티닌이라는 약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H2 이제 수용체 기량제의 경우에는 파모티딘 뭐 이런 약이 있는데, 일단 2주 이상 사용 시에 위장관계 보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소염제랑 섞어서 먹는 경우는 그렇게 예전보다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장관계 합병증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는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 그다음에 고용량의 이제 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아무래도 위장관계 궤양이라든지 위험 과거력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요새는 문제가 되는 게 저용량 100mg 아스피린을 이제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제 쪽에 이제 혈전성 질환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워낙 늘었기 때문에 이런 아스피린을 복용을 하는 것도 일종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복용이라든지, 그다음 아스피린보다 더 센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역시 위장관계 합병증의 위험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프로토 펌프 저하제라 그래서 뭐 오메프라졸, 뭐 에소메프라졸, 뭐 란소프라졸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위장관계 보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위산 분비를 억제를 해서 이제 위험을 치료하는 약인데, 이것을 이제 진통 소염제랑 같이 복용을 해서 위장관계 합병증을 줄이는 것으로 최근에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의료보험에서도 이제 보험으로 적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항응고제 같은 경우는 가장 센 약은 와파린인데, 와파린뿐만 아니라 플라빅스, 클로피르그레 같은 이제 약들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은 모든 환자분들이 드시는 게 아니고 뇌졸중의 과거력이 있거나 심혈관계 협심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스텐트를 넣으시는 분들은 이런 약들을 많이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소염제를 처방함에 있어서 위장관계 합병증이 안 생기게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콕스2 선택적 이제 기량제라고 한 선택적 소염 진통제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세레콕시브, 세레브렉스가 있습니다. 세레브렉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위장관계 이제 합병증이 좀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저용량의 이제 콕스2 선택적 이제 진통 소염제의 경우에는 조금 이런 이제 혈전성 질환을 일으키는 빈도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이전에 지금은 시장에서 퇴출됐는데, 예전에 이제 콕스2를 너무 선택적으로 기량한 나머지 이런 항혈소판 작용을 하지 못하게 돼서 그런 어떤 뇌졸중이라든지 심혈관계 협심증이 발생된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이제 퇴출된 경우를 이제 봤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제 콕스2 선택적 이제 엔세이드의 이제 대표적인 세레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항혈소판 작용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용량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프록센이라는 약이 있는데, 나프록센은 이거는 콕스2 선택적인 소염제는 아닌데, 네, 얘 같은 경우는 위장관계 합병증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이 친구의
이제 프로토펌프 저하제라고 하는 이제 그 위산 분비 억제제를 이거를 이제 조합을 했더니 심혈관계 부작용을 올리지 않으면서 그 심혈관계 부작용과 이제 위장관의 부작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프록센을 이제 합제되어 있는 약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소염제는 콕스를 1, 2와 상관없이 콩팥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은 항상 콩팥 쪽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콩팥이 안 좋다고 알려진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은 절대적으로는 이제 신장 콩팥 여과율이라고 GFR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60이 이제 정상이고 60 이하가 이제 신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30 이하의 경우는 거의 처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60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5, 56의 경우에도 굉장히 갑자기 콩팥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웬만하면은 처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부작용의 경우에는 콕스2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콩팥에 무리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기능에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환자분들과 저체중의 환자분의 경우에는 콩팥에 대해서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엔세이드 처방을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간독성의 경우에는 이제 타이레놀과 이제 울트라셋 같은 이제 파라세타몰의 경우에는 간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으로 대사가 되는 약이니까 그렇고요. 소염제 이제 일반적인 엔세이드의 경우에는 이제 간독성의 빈도는 많지는 않으나 이게 오래 드시다 보면은 간 수치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저하가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간 수치가 그래도 한 60, 70 이상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소염제 처방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아무래도 처방하기가 조금 이제 좀 어떤 이제 알지 못하는 루트로 인해서 이제 유산이라든지 이제 뭐 기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처방을 극도로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유 수유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부프로펜하고 나프록센과 덱시프루펜 이제 이런 것들은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조금 중단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도 대개는 손목과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사실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분들도 병원에 오면 적절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뭐 약이 필요하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조금 딜레마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모유 수유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있고,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엔세이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타이레놀을 이제 소량만 아주 단기간만 조심히 이제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드러기라든지 알레르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데서 소염제를 이제 처방받아서 드시는데 한 번 드셨는데 이제 쇼크가 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리고 이제 두드러기라든지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없고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약물 부작용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거는 조심하세요라고 알려주실 건데, 그거를 조금 잘 숙지를 하셔서 이제 병원 갔을 때 이 약을 처방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라고 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과 위장 출혈의 이제 위험도에 따른 이제 엔세이드 사용 권고안입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부작용이 이제 적으면서 위장관계 이제 부작용이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콕스2 선택적 기량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심혈관계 부작용이 높은 경우에는 나프록센과 이제 프로토펌프 저하제를 조합을 하는 것을 이제 1차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 다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진통 소염제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항우울제인데, 항우울제는 이제 저번에 11월 둘째 주 때 이제 방송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통증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래에서 말초적인 자극을 통해서 어떤 척수 신경을 통해서 뇌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것인데, 그 뇌에서 중추 단계라 그래서 뇌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런 통증을 느끼는 그런 회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좀 신호를 조절을 해서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에 작용하는 약이 이제 그 우리 신경 말달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 농도를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해주는 약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통증 경로를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항우울제가 있는데 항우울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선택적 세로토닌 흡수 억제제를 알려진 이제 프로작 같은 약이 있는데 사실 프로작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아주 센 이제 진통 작용을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세로토닌만으로는 안 되고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걸 동시에 이제 억제를 해주는 뭐 듀로세틴이라는 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작도 약간의 이제 흡수 억제제를 통해서 좀 약간 우회적으로 이제 진통 조절을 한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만개 그 항우울제가 에나폰이라고 하는 아미트립틸린과 센시발이라고 하는 노르트립틸린이 있는데 에나폰은 조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 센시발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약가랑 이제 수지 타산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센시발을 이제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약을 좀 드셔야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끊으면은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게 처방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경우에는 에나폰으로 바꿔서 이제 우회해서 처방을 하긴 하는데 원래 센시발 드셨던 분은 센시발의 효과가 좋은데 왜 안 하냐 참 이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이런 이제 고충을 이제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제흡수 억제제인데 부프로피온인데 이거 부프로피온 같은 경우는 이제 붙이는 이제 노스판 패치나 이런데 먹는 약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통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만성 통증에 주로 사용하고 이게 약 농도가 올라와서 신경 말단에 있는 노르에피네프린의 제흡수를 억제하려고 하면 적어도 2주 이상의 이제 꾸준하게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통증 효과보다는 이제 오래되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제 만성 통증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적응증도 또한 오래가는 통증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뭐 대상포진후 신경통, 당뇨병성 신경통, 섬유근통, 그다음 아편양 진통제 내성을 보이는 경우에 항우울제를 사용을 해서 이런 경우 항우울제를 사용을 해서 아편양 진통제의 사용량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항상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거나 변비가 오거나 소변을 못 보는 경우 특히 남성분 할아버지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압이 상승될 수 있고 약이 굉장히 졸리고 구토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맥을 좀 약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정맥에 대한 이제 그 병력 확인이 필요하겠고 가장 많이 겪는 거는 이제 울렁울렁거리고 토하고 어지럽고 그런 것들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의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저용량으로 조심히 사용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경련제로 분류가 된 프레가발린과 가바펜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런 신경 말단에 있는 칼슘 채널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칼슘 채널에 알파2 델타 서브유닛에 결합을 해서 이런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억제해서 진통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신경병성 통증인데 대표적인 적응증은 대상포진후 통증과 당뇨병성 신경병증,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그 다음에 척수 손상 후 통증, 그리고 신경병성 암성 통증 이게 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질환들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에서 급여로 이제 이게 나라에서 지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런 이제 급여를 해주는 그런 조건들이 다 이런 어떠한 이제 적응증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데이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해주는 거고요. 이따 약동학적으로는 가바펜틴의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증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mg을 뭐 2번 먹고 3번 먹고 그 다음에 300mg을 뭐 2번 먹고 3번 먹고 이런 식으로 약을 이제 점진적으로 증량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동학적으로는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이제 프레가발린 약을 좀 더 선호를 합니다. 예전에는 75mg 이제 하루 2번 먹는 약을 많이 썼는데 이제 75mg 같은 경우는 저같이
건장한 성인 남자가 먹어도 어지럽거나 구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체구가 작은 할머니들의 경우는 75mg 좀 과다하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5mg 같은 제형을 쓰는데 사실은 25m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병성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소량 특히 뭐 자기 전에 한 알만 드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 수능도를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환자분들께서 잘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진통제, 이제 진통제가 나왔습니다. 파라세타몰로 알려진 이제 트라마돌, 울트라셋. 울트라셋은 트라마돌과 이제 타이레놀 합제를 한 약인데 이제 얀센에서 처음 나왔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제네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아편양 진통제가 작용을 하는 이제 미우 이제 수용체 효능제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얘는 이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제흡수를 억제해서 아까 노르에피네프린을 제흡수를 억제해서 농도를 유지해서 진통 조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의 경우에는 이제 아편양 진통제와 달리 의존성은 조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장기간 썼을 때 간독성이나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비라든지 오심 구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약은 단기간에 적절한 용법과 적절한 용량으로 단기간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편양 진통제는 조금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유튜버 분들께서 요거 약간 노딱 한다고 싫어할 건데 이제 아편양 진통제로 하겠습니다. 아편양 진통제는 이제 만성 치매성 통증이라 그래서 굉장히 심한 통증과 신경병증성 통증에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구역구토 중독 현상이 있고 의존성이 있습니다. 얘는 약을 끊을 시에 굉장한 의존성을 보이면서 이게 이 약이 투여가 안 되거나 갑자기 줄어들거나 끊을 경우에는 이제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경험을 하자면은 예전에 제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이제 실명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되게 누구나 알만한 이제 가수분이었는데 조금 이게 예전에 아프셔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처방을 받아서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너무 의존성을 많이 보이시고 금단 증상을 보여서 좀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척추 쪽으로 진료를 보셨던 분이에요. 이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보셨던 분인데 수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편양 진통제 패치를 이제 붙이셨던 분인데 자꾸 이게 패치 같은 경우는 붙이면 보통 일주일 있다 떼는데 패치의 경우는 농도가 서서히 올라왔다가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보통 환자분들 일주일을 안 붙이고 있어요. 톡조 심한 분들은 한 2, 3일이면 떼버리거든요. 또 새로 붙입니다. 그러면은 처방을 받았는데 없겠죠.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 다닐 때마다 새로운 병원 가서 이것만 처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아편양 진통제의 경우에는 처방을 하고 싶어도 이 약국에서 요거를 약장해서 이제 시건 장치를 해놓고 이제 실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식약처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약국이라든지 신고가 되어 있는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용에 신중을 가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의존성이 있고 이제 호흡 정추 쪽으로 작용을 해서 과투여 시에 조금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과 중독의 우려가 있고 절대적 금기증은 호흡에 저하가 생길 수 있는 호흡기 질환 환자들 그리고 오용 및 남용 과거력이 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구역 구토 진정 졸림은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아편양 진통제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처방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한 10분 정도의 그러니까 시간은 더 있는데 질문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아까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이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번에 새로운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릎 관절염을 포함한 그런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을 하는 게 있는데 자 시사도아라는 약이 있습니다. 시사도아가 뭐냐면은 이제 이것 중에 유명한 게 콘드로이친과 글루코사민입니다. 이게 시스테마틱 슬로우 액팅
drugs of OA라고 하는 이제 시사도아라고 저희가 줄여서 표현하는데 일종의 이제 환자분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관절 영양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건기식 시장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방약으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 유럽 쪽 학회에서는 이 시사도아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절 영양제를 조금 효과가 있고 약간 좀 더 페이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미국 쪽은 얄짤없습니다. 미국 쪽에는 근거가 없다. 에비던스 부족하고 이거 단독으로 사용해서 효과 없다.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유럽과 미국에 왜 이런 이렇게 온도차가 느껴져 있는지 조금 저도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하면서 왜 이럴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ORG는 약간 미국 학회인데 이게 보면은 글루코사민 보면은 뭐 확실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단독 사용은 에비던스가 없다라고 나왔고 콘드로이친 단독 사용은 뭐 잘 모르겠다,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먹으나 안 먹으나 차이를 뭐 줘서 이거를 꼭 복용을 해야 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부작용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약간 식후유행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이것을 먹었을 때 어떤 질환을 치료를 하고 어떤 진통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을 좋게 한다고 우리가 이거를 먹으나 안 먹으나의 차이에 따라서 이걸 먹으라고 권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먹었을 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먹어서 질환을 치료하기 때문에 드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ORG라고 하는 미국 학회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의료 쪽에 종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에비던스가 있는데 에비던스가 굉장히 높은 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조군이라는 게 필요하고 연구 세팅이라든지 이런 논문들이 이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어떤 검증되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시사도아는 관절 영양제라고 표현합니다. 시사도아라고 외래에서 한번 알아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죠. 이게 슬로우 액팅이에요. 슬로우 액팅이기 때문에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래피드 액팅은 아까 엔세이드가 래피드 액팅인데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히알루론산, 그 다음에 이제 아보카도, 불갑, 화물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처방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디마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디마드가 뭐냐면은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것들 뭐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도 있고 뭐 아라바라는 약도 있고 뭐 TNF 알파 뭐 이니비터 뭐 이런 것들에서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를 해서 하는 이제 약들이 있는데 그거에 약간 이제 관절염의 이제 카운터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절염의 진행을 막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이거 먹고 관절염 안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소염제 안 먹어도 되고 소염제 부작용에 대한 그런 걱정도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디모아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절염을 이제 억제를 하는 약은 좀 후보군은 있지만 아직은 이제 FDA 승인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일단은 뭐 콘드로이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제가 하는 방송이 건기식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처방약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땡튼이라고 할 건데 요거는 이거는 아보카도랑 대두를 불갑 화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제가 이게 처방을 하고 환자분들이 좋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근거로 아니면 어떠한 작용 기준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조금 공부해보다 보니까 뭐 처방약으로 할 만한 정도의 에비던스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뭐 콕스2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로스타글란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IL-1과 TNF-알파라는 기전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토카인에 가는 이제 어떤 패스웨이를 막는 것이 이땡튼의 양리 기전의 요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골을 보호하고 연골 재생에 조금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IL-6, IL-8라든지 이런 어떤 염증성 이제 그런 사이토카인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땡튼과 같은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땡튼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사용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땡튼의 경우는 환자분들이 이거 드시면은 좀 괜찮으신가 봐요. 그냥 위장 장애도 없고, 그다음에 장기간 복용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약간 식품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간독선항이라든지 신장 쪽에 무리를 안 주기 때문에 장기 처방하기도 좀 용이하고, 그리고 환자분이 드시고 좀 또 좋아졌다고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처방을 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콘드로이친입니다. 콘드로이친은 이제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을 보충해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 우리나라 건기식 시장에 관절 관련해서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연골을 구성하는 모식도 있는데, 연골 세포가 있고, 뭐 단백다당, 아그레칸, 뭐 히알루론산 등등등등등.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제 히알루론산 체인에 달려 있는 이게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콘드로이친인데, 이 재료를 공급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골 손상을 막고 재생을 하는 그런 기전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콘드로이친입니다. 콘드로이친의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페이버하는 경향을 보이지만은, 미국 쪽에서는 뭐 recover imported benefits라고 그래서 이거 단독 사용을 했을 때 추천하기가 어렵다. 뭐 더 낫는 효과를 보여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에비던스가 없기 때문에 추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콘드로이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골 구성 성분을 보충해 준다는 개념은 있겠지만은, 뭐 급성기 통증을 줄여주는 데 있어서 효과를 이제 빠르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드셨을 때 조금 연골을 보호해주는 그냥 영양제의 개념으로 드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땡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천연물 신약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한약재인데 위령선이라는 것과 관루근과 하고초라는 것으로, 이건 뭐 에탄올 건조 X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위령선이라는 거는 이제 류마티스, 뭐 항산화, 뭐 소염 작용을 하는 약재와 항염 약재를 하는 약재,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을 출시를 할 때 비열등성, 동등성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약을 썼을 때 지금 현재 시판된 약과 비교를 했는데, 현재 시판된 약과 비교를 해서 열등하지 않다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디클로페낙이라는 약을 이제 비교를 했더니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는 이제 비열등하다, 더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부작용은 훨씬 줄었다.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환자분의 경우에는 세레브렉스랑 비교를 했는데 되게 떨어지지 않는 효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 세레브렉스랑 많이 비교를 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준점이 되는 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천연물 신약으로 2001년에 출시가 됐고요. 지금은 200mg 단독 제형인데 300mg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씩 먹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도 처방해서 드리는데, 일단은 효과는 좀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한약재를 가공을 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약의 냄새가 조금 나기 때문에, 조금 젊은 여성분들이라든지 냄새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제가 주의해서 처방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뭐 시사도와 얘기도 다 끝났고, 자, 관절염 치료 시에 약을 먹어야 되느냐. 환자분들이 진통 소염제 주면 싫어하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아니, 당장 진통만 줄이는데 질환을 치료하는 게 맞느냐. 나는 그냥 단순히 통증 줄이는 거 싫다. 생각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하루에 한 분 정도는 있으십니다. 관절염은 이제 염증성 질환입니다. 류마티스도 아주 심한 염증성 질환이지만, 관절염 자체도 관절이 단순히 망가져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고, 관절이 망가짐으로 인해 생기는 염증을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얘기하냐면은, 인공관절을 해야 될 정도로 무릎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켈그렌 로렌스라는 방사선학적 등급으로 4등급은 인공관절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환자분들 별로 안 아파해요. 버스 2정거장 이상 걸을 수 있고 잘 버티십니다. 이런 분들 왜 그러냐? 염증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통증을 감소하고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서 기능을 개선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통증을 줄이는 어떤 치료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엔세이드라든지 이런 걸 먹는다고 손상된 연골이 재생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관절염이라는 게 단순히 연골이 닳아 생기는 게 아니고, 활막염을 치료를 해서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처방을 하고 주사를 놓고 하는 겁니다. 약물 치료는 이제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 근데 이거 많이 먹으면은 하루 3알 이상 먹으면은 간 망가집니다. 주의해야 되고,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그다음에 뭐 국소 도포제, 파스 같은 것도 있고요. 선택적 기량제로 이제 콕스투, 세레브렉스 같은 약이 있는데 위장 관계를 보호하지만 신독성은 다른 소염제와 비슷하다. 그리고 혈전선 질환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용량으로 단기간은 사용하는 건 괜찮다. 아편양 진통제는 통증 감소 효과 탁월하지만은 변비, 오심, 구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호흡 억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존성과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항우울제는 이제 신경변성 통증, 대표적으로 대상포진,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시사도아라고 하는 이제 관절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조금 권고하지만은 이제 유럽에서는 권고하지만은 미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페이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치, 아보카도, 대두, 불가 화물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0분 정도 남았는데 7시 방송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돌 0816님, 허리디스크의 진통 소염제 근본적인 치료랑은 상관없나요? 허리디스크 같은 경우는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은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자세, 그러니까 반복이 되면서 디스크가 찢어지고 디스크 주변에 있는 척추 관절하고 그런 이제 근육들의 이제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건데, 허리 디스크 질환은 크게는 이제 허리의 요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다리 저림이라든지 신경학적 통증이 나타나게 되겠는데, 일단은 뭐 디스크성으로 요통이 오든지 아니면은 신경을 눌러 생긴 신경성 통증이 오든지 어쨌든 그런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통증을 느끼는 것인데요. 그 염증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진통 소염제는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 치료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비교해서 이제 뭐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도수치료를 통해서 바른 자세를 하고 그다음에 신경을 눌리지 않게 척추를 교정을 해주는 치료 역시 중요하며, 그리고 이제 통증이 심한 신경병증성 그런 신경학적 통증과 저림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김정숙님, 안녕하세요. 71세 할머니입니다. 협착증 치료를 받으며 이틀에 한 번 근육 진통 주사를 맞습니다. 자주 맞으면 신장에 무리가 간다고 하는데요. 자주 맞는 건 어떤지요? 아마 근육 그 통증을 줄이는 게 디클로페낙이라는 약이 있고요. 이제 트라마돌 계통 약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외래에서 2가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케토롤락이라는 약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근육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감기가 우리 몸 안에서 약물이 씻겨져 나가는 대사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은 지속 효과가 한 4시간 미만 정도밖에 가지는 않을 건데, 물론 이제 모든 약이든지 치료든지 이제 너무 자주 하거나 장기간 반복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콩팥이라든지 이런 데가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틀에 한 번은 조금 많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진통 주사를 이틀에 맞는 건 조금 빈도가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약동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4시간이면은 우리 몸 안에서 다 대사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데, 이틀에 한번 진통제 맞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다른 치료 방법이라든지 뭐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뭐 도수치료라든지 물리치료 등을 통해서 조금 다른 치료도 병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계탐구님, 소염제는 몸에 부담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평소 건강한 사람이 먹었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소염제 먹고 콩팥 망가진 사람을 제가 하루에 한 분도 안 봅니다. 대부분은 그냥 그러한 가능성이 아주 낮게 있겠지만, 콩팥 같은 경우는 한번 망가지면은 이게 콩팥이 콩팥이 그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을 걸러내기 때문에 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혈관이 많고 모세혈관도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는 여러 가지 기전이 있겠지만은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
혈류량과 상관이 많이 있고 모세혈관에 실지되어 있는 그 꽈리 같은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미세 조직들이 상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일단 건강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게 없고요. 그리고 보통 소염제를 이제 몇 달씩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저희 스승님도 그러셨지만은 적어도 석 달에서 넉 달은 반드시 콩팥 기능을 점검을 꼭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이게 약을 처방을 하면 안 되는 경우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아니면 약을 좀 또 다른 약으로 바꿔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장기간 이제 소염제를 타시는 분들은 피 검사를 꼭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짱누님, 혈액 질환 혈전 위험이 있어 아스피린 100mg을 처방받아 복용 중 다른 질병으로 만성 신부전이나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아 격일로 처방해 주셔서 복용 중입니다. 아스피린 찾아보니 엔세이드 소염제이던데 100mg 격일 복용이 신장 영향을 줄지 질문 드려보고 저용량이어도 위장관 보호약을 추가로 타는 게 질문 드립니다. 사실은 아스피린이 엔세이드의 이제 원조격인 건데 엔세이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500mg을 예전에 처방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요새는 이제 500mg은 잘 안 쓰죠. 100mg을 쓰는데 100mg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혈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항혈소판 작용을 합니다. 혈소판에서 엉겨붙어서 혈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혈소판 작용을 위해서 100mg을 타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부전이 있으신데 어떻게 보면은 뭐 내과 선생님께서 잘 처방을 하셨겠지만은 일단은 뭐 남은 신기능에 맞춰 가지고 이제 아스피린 저용량을 혈전 질환 방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과는 사실 저의 주 진료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은 일단은 이제 100mg을 격일 복용으로 적절하게 약동학적으로 좀 안정화시켜서 이제 이제 해주시는 것 같고요. 엔세이드 목적으로 처방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장관 보호약을 이제 콩팥 쪽에 이제 무리를 안 주는 선에서 약동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용량으로 제 생각에는 아마 처방을 해주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프로토펌프 저해제, 위산분비 억제제를 처방을 해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스피린 단독으로 썼을 때 분명히 이제 위장관계 출혈에 대한 이제 걱정을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장관계 약을 처방을 잘 해주셨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힉스 파티클, 힉스 입자, 굉장히 현학적인 아이디인 것 같습니다. 힉스 파티클, 저도 우주과학을 좋아하지만은 처음 보는 아이디인 것 같습니다. 경추성 두통으로 울트라셋을 복용 중인데 이 약도 위장관 보호약 같이 먹어야 되나요? 울트라셋 같은 경우는 변비가 올 수 있고 속이 울렁거릴 수가 있고 위장관계 운동 속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변비가 올 수 있어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위산 분비 억제제보다는 이제 프로카이네틱스라고 해서 위장관계 운동 촉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라든지 울렁거림을 방지할 수 있는 약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모틴, 모사프라이드 계통의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모티리톤 같은 약을 이제 같이 섞어서 드리는 편이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게 처방을 합니다. 모티리움이라는 약도 있었는데 이게 조금 처방을 했을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냥 모티리톤하고 모사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좀 오래 들여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희님, 70세 어머니께서 허리 협착이 있으셔서 오팔몬을 처방 받으셔서 장기 복용 중이고 허리가 너무 좋아지셔서 다리 저는 것도 좋아지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 지인분이 허리골절이고 뼈는 다 붙었는데 오팔몬정 효과 있네. 오팔몬은 이마프로스트라 약인데 약간 동맥관계로 작용을 하는데 이제 대개 쓰는 세팅이 척추관 협착증 있지 않습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간헐적 파행이라고 해서 얼마 걷다 보면 다리가 쥐가 나고 다리가 저리고 하는 것이 이제 간헐적 파행인데 약간 이 약은 이제 신경에 작용하기보다는 혈관계통에 작용을 해서 저림이라든지 어떤 그런 협착증으로 생길 수 있는 하지 쪽에 생기는 그런 간헐적 파행을 줄여서
보행 가는 거리를 늘려준다는 점에서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허리 골절로 인해서 사용을 하지는 않고, 근데 그 지인분께서 허리 골절만 있겠습니까? 협착증도 있겠죠. 간헐적 파행 증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2N950님, 지금 몸살 기운 있어요. 위장관 쪽에 가장 안전한 종류 궁금합니다. 몸살 기운 있으면 보통 이부프로펜이라든지 아니면 탁센이 이부프로펜이고요. 나프록센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몸살 기운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처방약이기 때문에 그냥 약국 가서 사실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처방을 받으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몸살 기운에 대해서 진료를 보시고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젊은 환자분이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부프로펜과 아니면 이제 PPI를 섞어서 쓸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연세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나프록센과 PPI 그리고 뭐 근유안제 좀 섞어서 적절한 용량으로 아마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요. 생활 이야기님, 이마 거상술이란 수술을 할 예정인데요. 아스피린과 소염제와 글리세린을 먹고 있는데 수술 시 위험한가요? 보통은 이제 수술 전에 끊어야 되는 약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거 마지막 질문할게요. 제가 레지던트 때 이제 수술을 저희는 이제 저희가 전공의가 불러서 잡는데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 허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끊어야 될 약이 있습니다. 끊어야 할 약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경우에는 척추 마취를 위해서 7일 전에 끊고 플라빅스도 7일 전에 끊고 뭐 이런 이제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마 거상술이라는 거는 수술이고 미세출혈이 생기게 되면 수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 끊으라고 아마 그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염제도 적어도 한 3일 전 정도에 끊으라고 합니다. 저도 환자분들 보면은 이제 내시경 할 때는 이제 3일 전에는 끊으라고 적어도 3일 전에 끊으십시오 얘기를 하고, 글리세린은 제가 잘 쓰는 약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스피린하고 소염제는 꼭 끊어야 되고 글리세린도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보통 수술 전에는 약을 좀 적당히 끊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환자분께서 만약 당뇨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메포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틀 전에는 끊으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수술하시는 선생님께서 약 뭐 드시는지 확인을 하시고 하는 경우가 많고, 치과에서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철저하게 하시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이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일단은 이제 방송 이만 줄이도록 하고, 저는 아마 특별한 뭐 일정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12월 방송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지 못해서 이제 1월 달 둘째 주에 토요일 날 오후 5시 라이브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고요. 5월 한 해 남은 한 달 동안 이제 그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연말 연시 보내시고 내년 2026년에도 뜻깊은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인웅이었고요. 1월 달 둘째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